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큰 것 같은데. 어제 우리 마지막에 이른바 이제 법규명 형식 행정규칙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논의 적용 영역 또 논의의 실익에서 이제 이 제도적 처분 기준에 근거한 처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규칙을 볼 때하고 법규면을 볼 때 차이가 있다, 편차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83페이지 후단, 그 다음 84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특히나 만약에 제도적 처분 기준을 법규면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 그래서 효력 측면에서는 상위법이 우선되지만 적용은 하위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충돌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충돌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는 뭐 그런 것보다 쉽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유사 문제를 한번 관계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여기 제 뒤로 넘어가서 잠깐 어디 보시냐면요, 어제 배웠던 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532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아마 어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라서 질문도 좀 많았는데, 이 532페이지 문제를 대신 풀면서 질문을 답하도록 할게요.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좀 봐주시겠어요? 볼륨만 조금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자, 532페이지 2006년 사시 문제예요. 자, 보면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남녀 청소년 2명을 혼숙시켰다. 그리고 500만 원 부가처분을 한 거죠. 500만 원 부가처분했고, 이것이 이제 좀 과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다투었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보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자, 시행령이고 이제 40조 2항 별표 7의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이게 이제 제재적 처분 기준이죠. 그렇죠. 이게 제재적 처분 기준이겠죠, 당연히. 자, 이 제재적 처분 기준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읽어보니까 청소년 2명을, 청소년을 이성혼숙하게 하면 풍기문란한다. 이게 사실 뭐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이 좀 가긴 하지만 뭐 그렇다 치고, 잠깐 여기서 시비 한번 걸어볼까요? 청소년 2명이 이성혼숙하면 풍기문란인가요? 뭐 공부하려고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잠깐 제 얘기를 잠깐 공부와 관계가 없으니까 하지 말까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이렇게 제 친한 친구가 여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수학을 좀 못했고 저는 이제 이과였기 때문에 수학을 좀 했어가지고 수학을 풀어주다가 이제 밤새 풀다가 이제 물론 이제 어머니 계시고 그쪽 어머니 계시고 이제 밤새 풀다가 이제 잠들었죠. 물론 이제 걔는 걔 방에서 자고 나는 이제 옆방에서 자고, 아침에 같이 책가방 메고 출근했는데 이제 학교에 소문이 퍼진 거야. 둘이 동거한다더라. 둘이 동거한다더라. 동거는 무슨 개뿔, 손도 안 잡아봤는데. 네,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 집에 큰 언니가 딸이 있었거든요. 둘이 애도 있더라. 고등학생이 뭐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제가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뭐 이성혼숙 하도 그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네. 손 안 잡아도 애가 나오죠. 네.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재미도 없고 시간만 버렸고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이 아직 안 열린 거죠. 좀만 이제 있으면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는 딴 게 아니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니까 이성혼숙하면 300만 원이라는 얘기죠. 3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300만 원 정액이죠. 일단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과징금 부과 기준은 300만 원 정액으로 딱 돼 있죠. 300만 원 정액. 그리고 500만 원 받았고 이런 상태예요. 자, 1번 문제 넘어가고 이제 2번 문제로 들어가서 위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논할 때 우리가 어제 했던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한가를 논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머릿속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행위냐, 그죠? 이제 훈련되면 자동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이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이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행위냐를 쓸 건데, 이게 재량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법적 성격을 따지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과징금 부과 기준의 법적 성격이 이것이 만약에 행정규칙이면 무시하면 되죠. 무시 싹 하고 일단 무시하고 뭐만 봐요? 청소년 보호법만 보면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재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쓰면서 비례원칙을 동원해가지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만약에 이 과징금 부과규제 법적 성질을 우리가 법규명령이다라고 봐버리면 이제 상위 법률과 이 하위법이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게 딱 그런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조문을 좀 더 훑어보십시다. 자, 거기 밑에 참조조문이 보이실 거고, 청소년보호법 제49조 과징금 돼 있죠. 과징금 49조에 보면은 거기 2항에 가서 어떻게 돼 있나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죠? 재량 규정이죠. 그죠?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폭넓은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 거기서 49조 2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수권 규정이죠. 그래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금 수권시켰죠. 그래서 보이시죠? 지금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상위법은 지금 재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령에서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수권 규정도 있고. 자, 그러면 이 49조 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의 수권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밑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고, 시행령 제40조 부과 기준 해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별표 7로 정하겠다. 그 별표 7이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300만 원 정액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망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죠? 사망 보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이게 감경 규정이죠. 그래서 이런 가중 또는 감경 규정 이렇게 법률에 있는 경우도 있고 시행령에 자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우는 감경 규정이 있죠. 완충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무릎 연골처럼 완충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를 풀어올 때 머릿속에 이제 구도는 일단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행위다 라는 걸 밝혀야 되겠고, 그 다음 재량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차원에서 뭐 비례 원칙이든 뭐 평등의 원칙이든 뭐 자기 구속의 원칙이든 뭐 신뢰보 원칙이든 이건 쓰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밑에 아직은 우리가 이제 해답 풀어가는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밑에 설문 이해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뭐라고 썼는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잘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되는 거죠. 문제점에서 사안의 5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 유법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법적 성질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재량행위를 따져보겠다. 특히 이제 원래 목적은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행위 이게 따지는 게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앞 단계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7의 법적 성질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게 이제 소위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학설에 따라서 이제 학설 보통 이제 제 책은 4가지로 돼 있는데 뭐 그렇게 외워도 되겠고, 아니면은 제가 맨 앞에 있는 것처럼 형식설, 실질설, 그다음에 수권여부 기준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뭐 산 없어요. 어떻게 쓰는 상관없겠고요. 그래서 학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판례 입장은 이럴 때는 법규성을 인정하죠. 법규성 인정하죠. 우리 판례가 법규성 인정하니까 우리가 문제란 말이죠. 인정하고 있고 이제 검토 일단 법규명설을 지지를 한다고 치면, 자, 3번에 내려와서 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행위냐? 자, 보자고요. 사안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항 별표 7과 동법 시행령 40조 제3항의 감경 규정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관할행정청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즉 150에서 300만 원 사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재량행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충제로서 감경 가중 규정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이 충돌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자, 출제도를 고려해서 제가 이제 다음 논의까지 해봤어요. 만약 감경 규정이 없다면 그게 진짜 문제죠. 그죠? 만약에 감경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일단 우리가 과징금의 법적 성격을 우리가 쭉 넘어가 보시고, 결국 우리가 판례가 해결한 것처럼 이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 한도액, 그래서 이 지금 부과 기준 300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보고 그 한도 내에서 결국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로 봐가지고 행정청이 너무 지금 과한 걸 선택했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 어제 배웠던 논의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과징금 부과 기준의 법적 성격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법규면으로 봤을 때, 특히 가중 감경 규정이 있을 때 이제 해결 방법이죠. 그러나 없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가 봅시다. 앞으로 다시 갑시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제가 구두로 정리하면 어제 우리가 배웠던 소위 제도적 처분 기준이 이제 만약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제도적 처분 기준이 이제 시행규칙에 있을 때는 우리 판례들은 법규성이 부정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참고 자료에 불과한 거고, 이럴 때는 그냥 상위법의 수권 취지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재량행위다,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처분이 재량행위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 판례처럼 제도처분 기준이 만약에 시행령이 있을 때 우리 판례는 법규성 긍정하죠. 법규성이 긍정이 됐을 때는 이제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으면, 가중 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충제가 돼가지고 재량행위라고 우리가 해당 처분이 재량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가중 감경 규정이 없으면은 이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소위 명령규칙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하위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거죠. 상위법의 취지에 반한다 제거하거나, 아니면 우리 판례가 했던 것처럼 이것을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하는 방법 등이 있겠다. 우리 판례는 후자를 택했죠.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죠. 딱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별실익인 거고. 딱. 우리가 어떤 논쟁이 나오면은 결국 항상 그 논쟁을 어디로 몰아가야 돼? 행정소송으로 몰아가야 되죠. 그래서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건 결국 해당 처분이 기소이냐 재량이냐를 판단할 때 이 논의가 이제 활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 그렇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84페이지로 가서요. 이제 넘어가자. 이번에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보통 법령보충규칙이라고 많이 쓰죠. 법령보충규칙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도 표현 많이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은 이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형식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요. 뭐 고시든 뭐 지침이든 뭐 규정이든 훈령이든, 즉 형식적으로는 매우 자유로워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무슨 형식이든 간에 이것이 상위법의 수권을 받아가지고 상위법과 결합하여 국민의 권리를 규율할 때 이게 법규냐 비법규냐 이제 이런 논의가 생겨요. 그래서 법규라면은 위법성 판단, 즉 재판 기준이 되는 거고, 비법규라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결국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행정입법에 관한 세 가지 관점, 만약에 형식서를 취하면 얘는 비법규죠. 그죠? 그죠? 형식서를 취하면 얘는 뭐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형식이 아니니까 비법규죠. 법규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서를 취하면 법규죠. 그죠? 국민의 권리를 규율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수권 여부 기준서를 취하면 당연히 법규죠. 수권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그 개념의 전제니까. 이렇게 끝났어요. 다. 끝났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학설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런 논의가 있는 거고, 판례는 일단 학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질설, 가로 안에 형식설, 그 다음에 뭐 수권 여부 기준설에 관해서는 굳이 쓰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이거 논의 전제 자체가 상위법에 수권이 있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상위법과 결합해서 이런 것들이 법적 성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수권 여부 기준설은 당연히 쓸 필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장은 이제 이런 행정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부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장은 이제 독일의 규범구체 행정규칙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입장은 이제 형식설과 실질설이 되겠죠. 그죠? 수권 여부 기준설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학설을 외우기 싫으시면 우리가 어제 제가 설명했던 행정입법에 관한 세 가지 관점, 그걸로 다 쓰면 돼요. 형식이냐, 실질이냐, 수권이냐, 세 가지로. 그래서 따로 외우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다 푸시면 되겠고. 자, 판례 어떤가 봅시다. 판례는 법규성 인정하죠. 법규성 인정해요. 그래서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법규성을 긍정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판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법규성을 긍정하고 있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이 열거가 아닌 예시적이다. 그래서 헌법 40조가 국회입법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런 국회입법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 75조, 95조에서 이미 어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서도 국민의 권리를 규율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그런 헌법 75조, 95조가 예시적 규정이 돼가지고 결국 입법자가 규율의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런 형태의 행정입법에 대해서 법규성을 긍정하고 있죠. 자, 법규성을 긍정하는 판례 입장을 지지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지지할 때 가장 강력한 동거가 거기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죠. 우리 실정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84페이지 거기 이제 제가 조문을 써놨는데,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게 원칙이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을 부분은 그 뒷부분이죠. 다만 법령에서 자, 첫 번째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 이게 사항적 한계죠. 이런 법령 보충 규칙은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 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어야 돼요. 이게 사항적 한계죠. 사항적 한계. 사항적 한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해야 돼요.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해야 돼요.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해서 범위를, 즉 포괄적 위임금지 제한도 받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경우. 그래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했을 때는 고시 등으로, 즉 형식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정할 수도 있다. 고시 등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문을 잘 봐두시고 요거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걸 검토할 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의 법령 보충 규칙의 한계는 이제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가 써봤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85페이지 5번 법령 보충 규칙의 한계 2번 판에 이제 새로 추가해 놓은 건데, 아까 읽어본 것처럼 법령 보충 규칙은 이게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어야 돼요. 사항적 한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준수해야죠. 상위법에서 이렇게 고시 등으로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준수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위임입법의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재밌는 것이 고시 또는 지침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형식상의 한계죠.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밑에 판례도 있는데 상위법에서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해라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행정청이 이것을 고시로 정했다. 고시나 지침이든 다른 형태로 정했다. 이것은 결국 상위법에 반해서 위법하다. 무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판례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한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령 보충 규칙의 한계도 기억하시고, 특히 사항적 한계하고 내용적 한계는 법조문에 있었던 거죠. 아까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로서 우리 형식상의 한계로서 결국 고시라든가 지침이든 같은 행정규칙이 주로 취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에서 고시로 정했으면 이것은 결국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뭐 판례 1번, 그 다음에 판례 2번, 판례 3번 정도 보시고, 특히 이제 판례 2번 한번 볼까요? 그 86페이지 헌법재판소 결정례. 여기 좋은 말도 많이 있죠. 한번 여기서 우리 건질 게 많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86페이지 판례 2번에 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부터 기능적 권력 분립론 얘기 나오죠. 권력 분립론도 우리가 헌법에서 공부해 보셨겠지만 이제 형식적인 권력 분립론에서 출발해가지고 기능적으로 발전해가죠. 그래서 이제 종래 권력 분립이 처음에 이제 몽테스큐에서 이제 발견돼가지고 그때 몽테스큐가 처음 주장했을 때 이제 형식적 권력 분립으로 주장이 되다가 이제 레벤슈타인을 거쳐가지고 기능적으로 이제 발전해가죠. 그래서 오늘날 권력 분립은 기능적 권력 분립론이죠. 그래서 그런 기능적 권력 분립론은 형식적으로 꼭 권한을 나누지 않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권력이 융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다른 권력을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기능적 권력 분립론이 된 텐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원래 행정부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이겠지만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법조문들이 헌법 40조, 국회입법 원칙, 그러나 75조 또는 95조가 국회입법 원칙의 예외. 그런 점에 그런 우리 헌법상의 이런 40조, 75조, 95조 의미를 살펴봤을 때 결국 쭉 내려오면은 입법자가 규례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때 법률로 직접 규율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하위법에 위임할 수도 있는데, 위임할 때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도 있고,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수도 있고, 고시로 위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 형식은 예시다. 키워드 예시. 입법자가 규례 형식 선택할 수 있다. 위임 입법 형식은 예시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잘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회입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판결 2번에 가면 이제 한계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위임입법 할 때는 가능하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형식적으로 엄격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곳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고시나 지침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시나 지침은 아까 본 것처럼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이나 기술적 사항, 이런 것들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얘기죠. 자, 뭐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4번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판결문 1번 보십시다. 쭉 내려오다가 이제 어디부터 볼 거냐면 그 판례 4번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상위법에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라 라고 딱 특정해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시로 정했다. 이것은 효력이 없다 라고 보는 거죠. 형식상의 한계를 준수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5번은 너무 독특하고 예외적인 판례니까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 판례 5번 같은 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실 판례 기본적인 태도하고 좀 많이 다른 거니까 좀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행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보면서 뭐 수권법률 결합해서 법규성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판례니까 이런 것도 있다. 예외적으로 있다 정도 그냥 이단화적인 판례다 정도 그냥 간단하게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좀 더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더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했고, 자, 시행령에서 고시로 재차 위임하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보는 거는 법률에서 뭐 이러이러한 사항은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고시로 바로 위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법령 보충 규칙의 형태예요. 뭐 고시라든가 지침이든 간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뭐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형식상의 한계 제한 없이 위임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고시나 지침으로 정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별 문제 없죠. 이거는 별 문제 없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했는데 시행령에서 다시 고시로 재위임을. 이게 이제 재위임이죠. 그죠? 위임하고 재위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에 이런 고시나 지침이 과연 법령 보충 규칙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판례는 이것도 법령 보충 규칙의 일종으로서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학설적으로는 시행령에서 다시 재차 위임하는 것은 사실 좀 허용할 필요가 없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판례는 이렇게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한번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다시 재위임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법률에서 뭐 중간을 거치다 안 거치다 상관없이 법률에서 예를 들면 시행 규칙으로 한번 위임하고 시행 규칙에서 다시 이제 고시라든가 어떤 뭐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위임하도록 돼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대표적인 이제 법이 어디냐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걸 보면은 거기서 이제 시행규칙에다가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고 그 시행규칙을 보면 다시 또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고민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행규칙은 우리 판례에 따를 때 법규인가요? 비법규인가요? 모르죠. 다시. 지금 여러분 잠깐 멍 때리지 마시고.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되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좀 쉬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문제 맞닥뜨리면 완전 멘탈 붕괴에 빠지는, 멘붕에 빠지는 그런 문제예요. 자, 시행규칙은 법규인가요, 비법규인가요? 모르죠, 사실 뭔지. 우리 판례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해, 판례도 사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87페이지 5번 같은 거 봐봐요. 얼마나 웃겨요. 시행규칙을 행정규칙이래요. 그런데 수권법률 결합해서 법규성이 있다. 이건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이거는. 그러니까 판례가 지금 시행규칙만 오면 판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정신을 잃어요, 판례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 시행규칙을 법규명령이라고 정해놓고
정하다 합시다. 법규명령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법령부충기치라는 거는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는 거지, 이게? 원래 법률로 정할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한 거죠. 결국 법률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결국 뭐야? 국민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시행령으로 법률에서 한번 위임했다가 시행령에서 재차 다시 고시로 위임한 것은 이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그나마 시행령은 누가 만들죠? 대통령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민주적 정당성이 높죠. 그나마. 왜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이요. 자, 시행령은 그나마 민주적 정당성이라면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민주적 정당성이 높죠. 높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게 이제 대통령을 한번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고시로 넘기는 거, 이거는 그래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 시행규칙은 민주적 정당성이 지극히 떨어지죠. 그렇죠? 누가 만들어요? 총리 아니면 각부 장관.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낮죠. 그러면 법률에서 시행규칙까지 넘겨가지고 그 시행규칙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이끌는 것은 법률의 통제를 받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넘기면 뭐가 돼요? 이 국민에 의한 어떤 제한, 국민에 의한 통제가 과정이 고리가 끊겨진단 말이죠. 이게 단절된단 말이에요. 단절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위 법령부충규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래는 이런 것들은 재량준칙이다라고 말해요. 행정규칙이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평소에 제가 만약에 제 설명 안 듣고 만약에 문제 풀어봤으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네? 시행규칙에서 또 위임했네? 아, 그럼 얘도 이제 법령부충규칙이니까 법규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다 틀리는 거죠.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했고, 시행규칙에서 마치 고시나 어떤 규정으로 다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 고시나 규정의 성질이 뭐가 되느냐? 판례는 확고부동하게 재량규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런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국민의 통제가 과연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국민의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제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결론만 알아두세요. 결론이라도.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법을 항상 깊이 이해하려면 헌법적 배경이 없으면 안 돼요. 배경이 꼭 있어야지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판례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 차이가 딱 확실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그 판례 2번이 있죠. 다시 한번 꼭 살펴보세요. 판례 2번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모든 것이 지금 여기 다 있단 말이죠.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능적 권력 분립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전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은 법률이 모든 입법사항을 다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임하는 형태는 가능하면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재차 위임한다든가 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법률에서 고시나 규칙을 넘길 때 이럴 때는 결국 법률의 이제 통제, 국민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허용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두 번 재차 위임이 될 때, 재위임되는 경우는 사실 이런 현상, 시행령 거쳐서 넘어오는 것도 조금 위헌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판례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넘길 때는 이건 위헌적 현상이라고 뭐 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고시는 재량준칙이다라고 말해서 법규성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두십시다. 자, 이게 아주 심화 학습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보신 상태인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87페이지. 자, 8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줄에 방송 심의 규정이 있고 심의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프로그램 방송 중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의 규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 형태가 되겠고 결국 방송 중지가 국민에게 직접 가해지는 행위가 되겠죠. 이런 상태고요. 자, 1번 한번 가봅시다. 1번. 방송 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방송 중지 명령과 같은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간단하게 볼 게 아니고 아주 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얼핏 보면은 뭐 간단하죠. 방송심의 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돼서 이걸 근거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수 있느냐 해서 그냥 간단하게 방송심의 규정이 법규냐 비법규냐 그것만 쓰면 되는 문제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방송심의 규정이 결국 법규냐 비법규냐를 논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규정이죠. 그죠? 형식적으로는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규정이죠. 규정인데 상위 법률의 수권이 만약에 있어서 그 수권과 규정과 결합해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규른다고 판단되면 이거는 소위 아까 우리가 봤던 법령 보충규칙이죠. 자, 수권 규정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 밑에 방송법 제33조 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하여야 한다. 예. 상위 법률의 수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권 법률이 있고 이 수권 법률과 결합해서 이 방송 심의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법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리하면 그래서 형식설 따르면은 비법규지만 실질설 따르면 법규고 그 다음에 수권 여부 기준설 따르면 법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가 기본적으로 수권 여부 기준 입장에 서 있으니까 이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거고, 우리도 판례 입장을 지지하시고 특히 이제 판례 입장을 지지하실 때 아까 우리가 봤던 행정규칙입법 4조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쓰면 돼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 좀 더 마무리하려면 그러면은 결국 심의 규정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의 방송 중지 명령 같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자, 처분을 할 수 있는가?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법규성을 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방송심의 규정이 법규가 아니다, 비법규다라고 했을 때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가요? 못한다라고 쓰고 싶죠. 그러나 된단 말이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미치겠다 이제 싶으실 텐데, 자,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자 한번 써봅시다. 예, 이 방송 심의 규정이 법규냐 비법규냐, 즉 법규 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자, 방송 심의 규정이 법규냐 비법규냐는 결국 뭐예요? 법규라고 한다면 재판규범이 된다는 얘기죠. 재판규범이다, 재판규범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거는 결국 한마디만 더 쓰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결국 재판규범이냐 재판규범이 아니냐는 이건 결국 다 뭐예요? 이건 결국 본안의 문제예요. 본안의 문제. 우리 소송에서 본안 문제, 본안의 문제. 우리 어저께 첫날이죠. 첫날에 우리가 이제 취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제기 요건에 관한 단계가 있고 본안 단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방송심의 규정이 법규라는 얘기는 본안에 가서 이게 재판규범이 돼가지고 위법성 판단. 뭐해? 심의 규정? 아니죠. 심의 규정의 근거는 행정처분.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고 아래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써요? 네, 씁시다. 그래서 뭐해? 방송심의 규정에 근거한, 방송심의 규정이 아니라 심의 규정에, 자, 이 규정에 한 번 더 처음이니까 규정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고 기준은 아니고 다만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 얘기죠. 이게 어제 우리가 배웠던 얘기 결론이에요. 자, 기준이 된다 아니면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법규냐 비법규냐는 본안에 가서 이 심의 규정을 우리가 활용할 거냐 말 거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 단계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가 있죠. 그죠? 그 앞 단계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에서는 어떤 행위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는 결국 그 행위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돼요. 졸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졸더라도 좀 이따 조세요. 듣고. 그러니까 지금
요 방송심의 규정이 법규냐 비법규냐는 본안의 문제일 뿐이고, 본안에 가서 이게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거냐 안 될 거냐 문제고, 그 앞 단계 소송요건 단계에서는 어떤 행위가, 즉 이 규정에 근거한 처분, 어떤 행위가 결국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 가능성 따져본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방송심의 규정이 비법규라 할지라도 이 방송심의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행위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방송사들이 어떤 권리 의무의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러면 처분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두 가지로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게 출제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한번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자, 일단 그래서 거기 2번의 사안의 경우 해가지고 사안의 방송심의 규정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법규면을 보는 게 타당하므로 이에 근거해서 방송 중지 명령과 같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맞죠? 이렇게 쓰면 돼요. 맞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행정규칙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에 근거해서 국민의 권리를 그런 처분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은 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판례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판례가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위가 근거한 행위가 국민의 권리를 그런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혼동하면 큰일 나는데, 자, 한번 참고로,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면 안 되죠. 자, 행정규칙 자체는 얘는 처분이 아니죠. 얘는 행정규칙 자체는 처분이 아니고, 제가 한 말은 제가 드린 말씀은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 자,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 얘는 취소 수정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말하는 이제 처분은 취소 수정의 대상으로서 처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규칙 자체는, 자, 보십시다. 취소 수정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은 아니지만 그에 근거한 행위가 국민의 권리를 규율하면 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이 우리 판례가 항상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혼동하면 큰일 나죠. 행정규칙 자체는 처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나 그에 근거한 행위가 국민의 권리를 규율하는 처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어떤 행정입법이 법규냐 비법규냐는 결국 뭐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본안에 가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본안하고만 관계가 있지 소송요건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분성과 법규성을 이제 혼동하면 망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법규, 국민의 권리를 규율하는 거니까 법규성이 있으면 처분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법규성과 처분성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절된 개념이에요. 여기서 혼동이 없기를 바라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끝까지 가서 계속 헷갈리고 뭐지 한단 말이죠.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2번 문제는, 자, 더 풀어봅시다. 다시 87페이지 돌아와서 A방송사는 방송심의 규정에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통제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제 대표적인 통제 방안, 특히 사법적 통제 방안으로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행정심판을 제기해가지고 통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특히 이제 방송심의 규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영업정지 또는 방송 중지 이런 것들을 취소송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다투면서 이제 방송심의 규정의 위법성을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상위법에서 수권을 잘못했을 때는 수권의 한계 위반을 주장하면서 위헌법령 심판 제청 신청하면 되겠고, 방송심의 규정 자체를 다툴 때는 명령규칙 심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헌법소는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방송심의 규정이 끝난 게, 규정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게 아니고 그에 근거한 행위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법소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2010년, 88페이지 2010년 행시문제는 잠깐 패스하시고 좀 이따 보고, 오른쪽에 89페이지 먼저 보십시다. 2012년 행시문제. 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좀 잘 풀어보세요. 아주 최신, 뭐랄까요. 지금 출제 경향에 아주 적합한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좋냐면은 자,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당사자가 돼가지고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 주장이 타당한가는 다음 얘기고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위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갑이 방송통신위에다가 허가 신청을 했다.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갑이 지금 위치정보 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및 이런 것들을 종합심사해 본 결과 요건에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거죠. 탈락시킨 거죠. 거부한 거죠. 자, 1번.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정 공표한 위 사업의 허가 기준. 자, 저라면 이제 허가 기준에다가 공표를 쳤을 거고, 허가 기준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갑의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갑은 어떠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주장이 타당한가는 그 다음 얘기고,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참조 조문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 문제죠. 그죠? 참조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죠. 이 허가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정해야죠.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가정이죠. 나누는 거죠. 그렇죠? 나눠가지고 지금 만약에 상위법의 수권을 받아가지고 방송법 등의 이런 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수권 규정이 있으면은 법령 보충 규칙이 되겠고, 없으면은 그냥 행정 규칙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나눠 생각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주장할 건지를 판단해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위치정보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들, 뭐 운송이나 전파, 전기, 통신 이런 사업들에 대한 허가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특허라고 그러죠. 특허라고 보죠. 특허. 그래서 특정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라고 보고, 특허일 때는 당연히 공익적 사항을 고려해서 특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량으로 봐요. 좀 이따가 오늘 아마 할 거예요. 다 요거는. 자, 그러면은 일단 위치정보 사업 허가가 특허고 재량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허가 기준의 법적 성격이 이제 뭐냐? 도대체 얘는 뭐냐? 상위법의 수권이 있으면 상위법 규정과 결합해서 결국 관계 국민들의 권리를 규율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법령 보충 규칙에 해당하겠죠. 그죠?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되겠고, 만약에 상위법의 수권이 없으면 행정 규칙이죠. 다만 재량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재량 규칙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나눠볼 수 있겠고, 그러면 갑은 어떠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상위법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법규니까 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데 왜 내 허가를 거부합니까? 허가 신청을 거부합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이 주장이 타당한가가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법령 위반이다. 나 요건 다 갖췄는데 왜 내 허가 신청을 거부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때 그런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처는 어떻게 항변하죠? 네가 요건을 뭐 갖추었다 할지라도 뭐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어서 거부했다라든가, 또는 그 밖에 요건이 흠결됐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거부했다 이렇게 또 항변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법관은 이제 뭘 보는 거죠? 원고의 주장을 보고 그 다음에 피고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어떤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고, 어쨌든 원고는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법규니까 왜 달리 처분했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만약에 상위법에 수권이 없어가지고 단순히 이 지금 위치 허가 기준이 재량준칙으로 판단됐을 때, 자, 이때가 문제죠. 그때 우리 판례는 항상 쓰는 편이 있죠. 재량준칙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따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이게 우리 판례가 주장하는 얘기죠. 판례가 항상 쓰는 말이죠.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따르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외워두세요. 꼭. 항상 판례가 쓰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설문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이 허가 기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한 거니까 이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이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만 달리 취급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왜 내 허가 신청을 거부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들을 활용해가지고 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2번 문제는 나중에 풀도록 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8페이지로 와봅시다. 자, 88페이지. 이 문제는 정말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한번,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아주 좋은 문제니까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십시다. 헌법재판소 판결 예를 고려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약사법은 23조 6항에서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자,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이 정하는이 포인트죠. 만약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런 것들을 정한다. 이러면 이제 이거 뭐가 돼? 시행규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그래서 형식적 제한이 없죠. 그죠? 다만 이걸 뭐로 정하면 되죠? 뭐 고시든 지침이든 규정이든 어떤 형식적 제한 없이 그냥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정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는 이제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이 조항에 근거해서 한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하는 이 사건 고시를 만들었죠. 이 사건 고시, 이게 문제예요. 고시를 만들었죠. 그런데 한약사 갑은 이 고시를 위반해서 한약을 조제했다는 사실이 적발돼서 약사법에 따라 을로부터 약국 업무 정지 1개월에 가름해서 2천만 원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았죠.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지금. 해봅시다. 받았다 했을 때, 자, 이에 갑은, 자, 첫째,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이거 꼭 어떻게 위헌인지 한번 논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따라서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갑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정 논거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고 권리구제선을 설명하시오.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차근차근.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사건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적 성질이 뭔지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이것부터 논해야죠. 그래서 이 사건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적 성질이 뭐냐? 형식은 고시죠. 고시, 뭐 지침, 규정, 형식이 그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니지만 상위법에 수권 규정이 있죠. 그죠? 수권 규정이 있어요. 자, 뒤에 우리가 뭐 고시할 때 또 나오겠지만 고시가 뭔가요? 고시는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문서죠. 문서예요. 그런데 이 고시의 법적 성격은 고시의 내용에 따라서, 이 고시라는 것은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문서인데 이 고시의 내용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요. 이 고시가 일반적,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추상적으로, 즉 집행행위를 예견하면서 규율할 때, 일반적, 추상적 규율일 때 일대하고, 이것이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든 상대방이 특정이 됐던 간에, 자, 일반적, 자, 상대방이 일반적이든 간에, 아니, 구체적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간에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의무를 권리부를 규율할 때, 구체적으로 규율할 때, 우리 판례는 아래 같은 경우는 구체성이 인정되면 처분이다, 행정처분이다라고 보겠죠.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시가 그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 성격을 띠고 있을 때는 행정입법인데, 다만 이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상위법에 수권이 존재하면은 이때는 법규명령이고 그 다음에 수권이 없이 제정됐다. 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죠. 이게 우리 판례가 항상 쓰는 편이 있죠. 그래서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는 행정입법,
으로서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지만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위반하면 처분이다. 항상 판례가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설문의 경우는 이 고시가 직접 국민의 권리를 규란다기보다는 뭐가 있어요? 고시에 근거해서 과징금 부과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고 다만 이것이 지금 상위법, 약사법의 수권이 있죠. 그래서 소위 법령보충규칙인 거죠. 우리 판례들은 법규명령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판례들은 법규명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사건 보건복지부고시는 상위법의 수권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적 추상적 규례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것은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일단 그렇게 써놔야죠. 써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 여러분이 갑이라 했을 때 갑이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이제 뭐가 있느냐? 법규명령이다라고 했을 때 첫째, 이런 형태의 행정입법이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는 실제로 사실은 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면은 우리가 머리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이 고시가 일단 법규명령이다까지 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법규명령 했을 때 사실 그 다음에 그냥 이 법규명령에 관해서 이 고시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예를 들면 뭐 헌법적 논거만 쓸 것이지 아마 제가 쓰는 것처럼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무효다 이런 주장은 사실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시험장 가서.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애초부터 법령보충규칙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 현상이다. 위헌적인 것이다. 그래서 위헌무효도 있어요. 그런 입장에 따르면 이거 애초부터 허용되지 않는 위헌이고 무효인 현상이죠.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장 가서.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그나마 기대 가능성이 있는데 논거들이 이제 이 보건복지보고시를 법규로 봤을 때 이 보건복지보고시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상위법이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행위도 위법하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보건복지부 고시 자체가 직업선택의자라든가 또는 평등원칙이 위반된다. 이런 걸 주장하든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시험장 가서 기대가 가능한 것은 이런 얘기들이죠. 그렇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일단 합헌적으로 봤었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가 권리구제 수단인데 자 권리구제 수단인데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약사법이 있죠. 그 다음에 약사법에 이제 근거해서 고시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고시에 근거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사실 나온 게 아니죠. 고시를 위반했더니 약사법에 근거해서 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온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천천히.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법률이 있고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뭐 시행령이라든가 뭐 어떤 행정입법이 하나 있고 그 행정입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 나오고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앞에 본 건 다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요 놈은 약사법에 근거해서 고시가 하나 나오고 고시를 위반했더니 약사법에 근거해서 과징금이 부과돼요. 이런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치는 만약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갑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이 갑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일단 첫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죠? 뭐 이게 상식 아니겠어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권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히 만약에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이때 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면 되겠죠. 또 하나 만약에 이 약사법 고시
약사법 고시, 이 고시가 만약에 헌법에 반한다 이걸 주장할 때는 우리가 굳이 별도로 뭐 신청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건 법원에서 다 판단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다가 위헌법령 심판 제청 신청으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두 가지가 다 판단할 수 있죠. 약사법 자체 위헌성도 판단할 수 있고 이 고시의 위헌 또는 유법성도 통제할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갑의 입장에서 이 고시가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 고시에 대해서 이때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까요? 이 가능할 영역이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한 거죠. 아주. 그래서 실제로도 이게 지금 사건이 두 개 병합됐던 사건이라서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왜냐하면 지금 고시 자체가 과징금 부과 전에는 뭐예요? 고시 자체가 이 상대방의 직업 선택이라든가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풀어봤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들과 좀 어려운 약간 독특한 구조의 지금 소송 형태죠. 자, 노마차 4번에 권리구제수단, 자, 2번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불복수단, 고시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이 고시를 대상으로 삼아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 고시의 성격을 비춰봤을 때, 추상적 성격을 비춰봤을 때 처분성 흥결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다만 상대방이 고시가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이건 허용될 여지가 있어 보여요. 실제 사건이 그렇게 풀어봤었고. 그러나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거기 3번에 서는 것처럼 갑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 원칙 등에 반해서 위헌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때 다투는 방법.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만 두 번째 문단처럼 보건복지부 고시의 근거 규범인 약사법 규정이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것까지 같이 주장할 거라면 이때는 결국 위헌법령 심판 제청 신청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좀 독특한 약간 특이한 형태의 문제가 되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죠. 뭐 다른 풀이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가장 뭐 기본적으로 적합한 풀이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네, 넘어가십시다. 자, 91페이지로 가봅시다. 이제 행정행위 잠깐 좀 볼게요. 거기 행정행위라는 것은 사실 학문적 개념이죠. 학문적 개념이에요. 독일 애들은 학문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행정행위가 곧바로 취소소송 대상이에요. 독일 애들은 명문으로 행정행위가 취소소송 대상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이죠.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행위하고 처분을 같은 걸로 봐도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이상 행정행위하고 행정처분을 같은 걸로 일단 보세요. 특별히 구분할 때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일단 같은 걸로 보시고, 자, 그러면 이런 행정행위가 과연 어떤 거냐 뭐 간단하게 쭉 훑어보면 첫째,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 둘째,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위,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 규율. 개별적 구체적 규율. 자,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써봅시다. 그래서 사실 규율의 형태가 4가지 정도가 있죠. 일반적 규율이냐, 개별적 규율이냐, 그 다음에 추상적 규율이냐, 구체적 규율이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눠보는데 일반적이냐 개별적이냐 요 구별의 기준은 요거는 일단 상대방이죠. 상대방, 규율 상대방에 따른 구분이죠.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 특정된 경우 아래로 쓸게요. 특정된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규율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일 때 우리가 일반적 규율이라 하고 상대방이 특정되면 개별적 규율이라고 하죠. 운전면허 취소는 개별적 규율이지만 해산명령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규율이죠.
행정이법은 기본적으로 원칙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규율이죠. 그 다음에 추상적이냐 구체적인 것은 이건 규율 사건. 그래서 사건이 특정된 사건이냐. 갑이 1월 1일 날 음주운전 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한다. 특정 사건이냐 아니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할 사람 등을 향한 규율이냐. 불특정 다수 사건이냐. 특정인이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그 다음에 개별적, 구체적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보시고, 네. 그대로 그렇게 써놨네요. 그죠? 그대로 써 있죠. 한번. 그래서 행정에는 이제 보통 그 중에서 개별적, 구체적 규율. 개별적이고 구체적 규율. 자, 읽어봅시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다.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말한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면 법규명령, 행정청의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면 행정행위. 개별적이냐 일반적이냐라는 것은 규율의 수범자, 즉 규율 상대방에 관한 징표고,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는 것은 규율의 사건에 따른 구별 방식이다. 그래서 법규명령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얘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불특정 다수 사건에 대한 규율을 말하고, 개별적 구체적 규율의 행정행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특정 사건에 대한 규율을 말한다. 행정이법과 행정행위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볼 것은, 간단하게 볼 것은, 나번의 개별적 추상적 규율은 이것은 반복이 예정되는 행정행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를 들어놨듯이 특정 음식점 주인에게 눈이 올 때마다 재를 뿌려라 라는 것은, 이것은 행정행위를 반복할 것이 예정된 거죠. 그래서 반복이 예정된 행정행위다 라고 보죠. 이것도 행정행위 일정으로 보는 거죠. 자, 우리의 관심사는 그 다번이에요. 다번. 일반적 구체적 규율.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지만, 그렇지만 집행행위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를 규율할 때 이걸 우리가 일반 처분이라고 부르죠. 일반 처분. 자, 그러면은 일반 처분에 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처분의 정의. 처분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처분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불행사.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르면은 구체성만 있으면 되죠. 그쵸? 뭐 아직 곧 외우셨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이게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든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든 구체성만 있으면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 애들은 뭐 이런 일반 처분이니 이런 얘기를 주로 막 설명하고 막 말하지만 우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상대방이 특정이 돼 있든 불특정 다수든 어쨌든 간에 구체성만 있으면 처분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판례도 별 어려움 없이 이런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를 할지라도 이런 구체성만 있으면 처분성 인정해가지고 바로 취소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네. 자, 좀 더 보십시다.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이런 일반적 구체적 규율, 그래서 이제 해산 명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걸 독일 애들이 일반 처분이라고 부르면서 이것도 행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특정이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물적 행정행위. 물적 행정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규율인데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는 것들인데 여긴 예를 많이 알아둬야죠. 첫 번째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결정.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러나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권리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지장을 받죠.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상금도 책정되고 각종 세금도 매기니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좀 이따 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 자체는 강학상 인가고 그 구역 지정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이런 것들도 물적 행정이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아시죠? 그 다음에 국토법상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설정 또는 변경 이런 것들, 도로 공용지정 다 일단 토지에 대한 규율인데 또는 물건에 대한 규율인데 그 물건의 소유자,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재밌는 것이 횡단보도 설치 행위 우리 판례가 처분성 인정한 건데, 이거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특정인이라는 규율은 아니지만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그쪽으로 이제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를 규율하기 때문에 처분이다라고 봐서 이 횡단보도 설치는 누가 다툴까요, 보통? 횡단보도 설치 행위는 보통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전에 지하도가 있을 때 지하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투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횡단보도 설치되면 좋잖아요. 다툴 이유가 없고 횡단보도 설치 안 된 곳에서 보통 이제 지하 상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하도가 있어가지고 지하 상가가 같이 있을 때 지하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횡단보도 설치되면은 다 글로 가버리니까 영업이익이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보통 많이 다투죠.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원고적 기억을 이제 부정했던 예도 있었는데 어쨌든 처분성 인정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서 외부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특히 외부 효과 있는 행위다. 외부 효과가 있다. 외부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조직 내부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죠. 외부에 대한 결국 외부 구성원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한 규율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상권의 직무상의 명령은 행정처분이 아닌데 다만 내부 영위를 할지라도 조직 구성원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각종 징계라든가 각종 제재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공무원은 이중적 지위를 갖죠. 내부 구성원의 지위도 있지만 자연인으로서 성격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부 구성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명령하면 그때는 처분이 아니지만 자연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킬 때는 이게 행정처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권력적 단독행위죠. 우월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라서 물론 상대방이 신청을 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결국 일방적인 의사표시죠. 일방적인 의사표시.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공법적 행위가 된다. 이런 것들은 처분의 행정행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 보시고 좀 쉬었다 하십시다.